아침 6시입니다. 제과점의 오븐 앞에서 55세 정혜숙은 밤새 치댄 반죽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가느다란 빵 칼로 조심스럽게 이름을 새겼습니다. 소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결혼을.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혜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씩 천천히 새겨 내려갔습니다. 30년을 매일 아침 이 제과점에서 깨어난 정혜숙입니다. 손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많아졌습니다. 딸의 결혼식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엄마의 손으로 만든 케이크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신촌 그랜드 호텔 2층 볼룸입니다. 정혜숙은 새로 사온 옷에서 아직도 가게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치마에 베이지색의 한복. 거울 앞에서 3번이나 다시 입고 벗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딸이 엄마는 어떤 옷이 좋겠어? 하고 물었을 때 딸과 함께 고른 옷이었습니다. 그때 소연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있었습니다. 세 겹으로 싼 박스였습니다. 안에는 하얀색의 초콜릿 글씨가 새겨진 케이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딸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은박지로 만든 작은 장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구워낸 정혜숙의 손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케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을 때 누군가는 느낄 거라고 정혜숙은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우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신부 아버지와 얘기하다가 정혜숙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곧 굳어졌습니다. 정혜숙이 들고 있는 케이크 상자를 보고서였습니다. 어머니, 박진우가 환하게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 하시는? 박진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혜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거 말이야.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딸이 좋아할 것 같아서. 박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처럼 말입니다. 장모님, 이런 건 호텔 케이크로 충분합니다. 박진우는 정혜숙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케이크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정혜숙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상자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바로 박 회장이었습니다. 박진우의 아버지였습니다. 60대 초반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몸에서는 돈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제과점 밀가루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권력의 냄새였습니다. 박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잖아. 박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체면이지. 없는 집 냄새 풍기는 거 아니겠나? 박 회장이 정혜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혜숙의 분홍색 한복을 봅니다. 손에 든 케이크 상자를 봅니다. 모든 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들여보내지 마.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 박 회장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혜숙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상자의 끈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과점에서 손목을 굽혀가며 만든 빵들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넣고 다시 빼고 포장하고 팔던 빵들입니다. 그 손으로 만든 이것이 손님들 앞에서 창피가 되는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적은 집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혜숙의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소연이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걸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봅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입니다. 머리에는 티아라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딸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떨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준비 다 됐어. 지금 들어가야 해. 소연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정도였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정혜숙이 웃었습니다. 응, 우리 소연 예뻐. 그 웃음은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고마워. 그리고 축하해. 정혜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모두를 속였습니다. 심지어 자신까지도요. 소연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계속 피해갔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보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보이는 엄마의 손 케이크 상자를 꽉 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딸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우와 박 회장은 이미 신랑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정혜숙은 홀로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복도였습니다. 천장에는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고급 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정혜숙과는 관계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케이크 상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린 게 아니라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지만 명확한 소리였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위에서 본 케이크는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기가 흩어졌습니다. 초콜릿이 바닥에 묻었습니다. 30년의 손길이 1초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혜숙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다음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웨딩 손님들이 왕래하는 복도에서 그 여자는 무릎을 꿇고 깨진 케이크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각입니다. 또 한 조각입니다. 딸기를 집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웅크린 채로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을 바닥에서 걷어 담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지. 나는 괜찮아. 정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음악에 묻혀버렸습니다. 신부는 예식장 입구에 섰습니다. 신랑은 제단 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신혼부부의 사진에는 신부의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물으면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호텔 케이크는 조각조각 잘려나갔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정혜숙이 만든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는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입니다. 딸 소연이 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혜숙은 제과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에 불을 끄지 않은 채로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내렸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신혼생활이라고 바빠야지. 그래도 괜찮아. 정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계속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의 화면을 켜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혹시 전화가 왔는데 자신이 놓쳤나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정혜숙은 자신이 소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신혼 열흘밖에 안 됐잖아. 자기들이 바쁠 거야. 정혜숙은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갈수록 정혜숙의 기대는 작아졌습니다. 한 통의 전화에서 출발한 기대가 이제는 카톡 한 개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엄마 잘 지내?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과점에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6시 30분부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1명, 2명 정도였습니다. 정혜숙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 빵이 맛이 떨어졌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정혜숙은 밤새 빵을 다시 반죽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했습니다. 좀 더 달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손님들이 다른 빵집으로 옮긴 건가? 그 생각이 들면서 정혜숙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손님 없는 시간은 뭘 해야 될까요? 제과점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라디오를 틉니다. DJ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친구가 됩니다. 오후가 되면 TV를 봅니다. TV 속 사람들이 웃습니다. 정혜숙도 함께 웃습니다. 혼자 웃고 혼자 대화도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대화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정혜숙이 TV 속 아나운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아나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소연의 이름이 뜬 창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방해가 될까 봐요. 혹시 내 목소리가 싫어질까 봐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TV를 봤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반팔 입는 계절이 왔습니다. 결혼식이 있던 지 2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과점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종일 손님이 1명, 2명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정혜숙이 혼자 만든 빵을 혼자 먹었습니다. 우유 한 잔과 함께요. 정혜숙은 이것을 식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때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혜숙은 혼자 밥을 했습니다. 밥 한 공기, 계란말이 한두 개, 깍두기입니다. 똑같은 반찬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먹으니까요. 새로운 반찬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씹습니다. 삼킵니다. 다음 숟가락을 뜹니다. 반복입니다. 제과점의 벽에는 결혼식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텔 사진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신부와 신랑입니다. 둘이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혜숙을 보려고 눈을 크게 떠봤어도 그 사진에는 정혜숙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혜숙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어깨 정도만 보입니다. 머리는 화면 바뀝니다. 얼굴도 화면 바뀝니다. 정혜숙은 어느 날 오후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을 찾는 듯이요. 사진에서도 내 자리는 없구나. 정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이 잘려있는 부분을 터치했습니다. 만져봤습니다. 종이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흑백 사진이 아닌데도 그 순간 정혜숙의 세상은 흑백으로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있던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소연에게서 전화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카톡도 없었습니다. 정혜숙이 보낸 카톡들은 모두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소연 잘 지내니? 요즘 날씨 좋더라. 엄마가 새로 만든 단호박 식빵 있는데 먹을래? 모두 읽지 않음입니다. 정혜숙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자신이 민망하게 행동한 게 아닐까? 혹은 딸이 자신을 싫어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위 때문에 자신을 만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걸까요? 정혜숙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건 이제 정혜숙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28살 딸이 남자를 만난 순간 자신의 자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정혜숙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혜숙은 제과점에 불을 끄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가 웃으며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진우 밥그룹 대표가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정혜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박진우의 얼굴이 떴습니다. 결혼식 날 봤던 그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밥그룹과 박진우 대표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 탈세 혐의 등으로 수개월간의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혜숙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 즉 박진우 대표의 아버지도 함께 불려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TV 속 뉴스 자막이 스크롤되었습니다. 밥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정혜숙은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소연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혜숙은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TV 속 박진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정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중얼거림 속에는 많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 11시 45분입니다. 정혜숙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고 박진우의 얼굴이 계속해서 스크린에 떴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숙은 소파에 앉아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딸 소연이라고 떴습니다. 정혜숙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3개월 만입니다. 3개월 동안 기다리던 전화였습니다. 정혜숙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여보세요? 반대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거친 숨소리, 목이 메인 상태였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소연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의 소연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정혜숙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연아? 뭐? 무슨 일 일어났어?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가. 정혜숙은 TV를 껐습니다.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엄마, 그 사람들이. 뉴스 봤어? 응, 봤어. 그 일 때문에.
나를 자기네들 대신 잡으려고 해. 정혜숙은 휴대폰을 귀에 더 가깝게 붙였습니다. 딸의 말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너를 회사 명의가 일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소연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남편 변호사가 와서 말했어. 내가 책임을 인정하면 나는 벌금으로 넘어갈 거고 저 사람들은 좀 더 가벼워질 거라고. 나보고 나가서 자백하라고. 놀란 정혜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기 혐의야. 엄마, 나는 사기범이 되는 거야.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혜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들었습니다. 딸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내가 서명을 안 한 서류들이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대. 그 서류들을 찾으면 내가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대. 변호사가 그랬어. 하지만 그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정혜숙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뭐야? 박그룹이야.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정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그룹. 박 회장이. 엄마. 뭐? 정혜숙은 침을 삼켰습니다. 소연아, 내가 옛날에 한 회사에서 일했었어. 제과 공장이었는데. 응? 그 회사 사장이 박 회장이었어. 전화 반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20년 전일 거야. 내가 그 공장에서 일하던 때 화재가 있었거든. 정혜숙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아래에는 무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 시아버지한테는 엄마 이야기 말하지 마. 지금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엄마. 응? 엄마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 정혜숙이 전화를 끝낼 태세를 보였습니다. 엄마, 기다려. 엄마가 뭐 할 생각인데? 정혜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가 나한테 전화했네. 그럼 엄마가 움직여야지. 엄마. 정혜숙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어? 변호사한테 시간을 더 달라고 해. 무슨 이유든 상관없어. 엄마가 뭔가 찾아내면 그때 움직이자. 엄마, 난 정말. 응, 내 딸이 사기범이 될 리 없지. 내가 봤잖아. 너를.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정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혜숙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과점 쪽을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는 창고입니다. 정혜숙이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쌓인 먼지를 날렸습니다. 20년을 그냥 살았구나. 정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모두 짊어지고 살았구나. 상자 안에서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태성제과라고 쓰인 명함, 오래된 급여 명세서들, 그리고 손글씨로 된 일지들입니다. 정혜숙은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험설비 관리일지, 이것도 있고. 정혜숙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서명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 이 사람의 서명이. 밤새도록 정혜숙은 그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20년 전의 서류들입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모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정혜숙의 앞에는 2개의 더미가 있었습니다. 한 더미는 보험 청구 서류들입니다. 박 회장이 서명한 것들입니다. 화재 후 회사가 받은 보험금에 관한 것들입니다. 또 다른 더미는 위험 설비 관리일지입니다.
화재 전에 박 회장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정혜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피로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3개월 동안의 고독이 이제 다른 것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정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정혜숙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고의 불은 아직도 켜져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서류 더미들입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들, 떨어진 글씨들, 하지만 명확한 증거들입니다. 정혜숙이 한 장 한 장 들었습니다. 위험설비 관리일지 1982년 8월 1982년 8월입니다. 정혜숙이 25살 때입니다. 그해 여름입니다. 정혜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침 5시 30분입니다. 태성제과 공장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입니다. 1982년 8월 15일입니다. 젊은 정혜숙입니다. 25살입니다. 검은색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직후입니다. 옆에는 이춘봉입니다. 45살입니다. 공장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입니다. 아내가 있고 딸이 셋입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정혜숙은 춘봉 아저씨가 지난주에 막내딸 교복을 사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돌아간 오븐들, 냉장고들, 그리고 반죽기들입니다. 정혜숙이 말했습니다. 춘봉 아저씨, 오늘 좌측 오븐 온도가 이상했어요.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춘봉이 그쪽을 봤습니다. 응? 그럼 내가 봐야겠네. 이춘봉이 좌측 오븐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혜숙도 따라갔습니다. 오븐의 뒤쪽입니다. 전선이 뒤죽박죽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절연 테이프가 벗겨져 있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구리선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춘봉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위험한데? 정혜숙도 봤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줄 알았습니다. 전선이 헐거워져 있었고 물이 떨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춘봉 아저씨, 이거 보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춘봉이 두리번거렸습니다. 박 회장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그때 박 회장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1982년의 박 회장입니다. 당시 40대 초반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습니다. 뭐해? 왜 일을 안 하고 서 있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쌀쌀했습니다. 이춘봉이 급히 몸을 펼쳤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오븐 전선이 좀 위험한데. 박 회장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븐 뒤를 봤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빨았습니다.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이대로 써. 이춘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내가 사장이야? 넌 사장이야? 박 회장이 이춘봉을 노려봤습니다. 이춘봉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떠나갔습니다. 정혜숙과 이춘봉은 다시 그 오븐을 봤습니다. 전선은 여전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입니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계음이 울려 퍼집니다. 반죽이 돌아갑니다. 오븐에서 열이 나옵니다. 정혜숙은 새로 만들어진 쿠키들을 팩에 담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갑자기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코를 찌르는 냄새가 되었습니다. 정혜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뭐야, 이 냄새?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왼쪽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좌측 5분입니다. 거기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소화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자꾸만 커졌습니다. 정혜숙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꿈을 보는 것처럼요. 그때 이춘봉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소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물러나, 물러나. 이춘봉이 외쳤습니다. 소화기에 분물을 불 쪽으로 뿌렸습니다. 하지만 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기름통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통이 열에 닿았던 것입니다. 저기, 기름통이 누군가 가리켰습니다. 이춘봉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름통 쪽으로 소화기를 분무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폭발입니다. 기름통이 터졌습니다. 불길이 순간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악마의 입처럼요. 불길이 이춘봉을 삼켰습니다. 정혜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폭발음이 모든 소리를 삼켰습니다. 이춘봉의 몸이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혜숙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정혜숙도 누군가에게 팔을 잡혀 끌려나갔습니다. 밖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경찰입니다. 소방차입니다. 구급차입니다. 모든 것이 왔습니다. 박 회장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제스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요. 경찰이 정혜숙을 불렀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정혜숙입니다. 너 이 공장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작업자입니다. 경찰이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여기 점검 담당이 있나? 정혜숙이 이춘봉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춘봉은 거기 없었습니다. 이미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말씀을 좀. 박 회장이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혜숙은 박 회장의 입을 봤습니다.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이 여직원이 어제 5분 점검을 했는데요. 아마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경찰이 정혜숙을 봤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직원은 경험이 부족해서요. 충분히 주의를 주지 못한 제 책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박 회장이 정혜숙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매우 차갑습니다. 이 직원의 부주의입니다. 정혜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름이 점검했을 때 이미 전선이. 그래, 너 뭐라고? 경찰이 정혜숙을 봤습니다. 정혜숙은 박 회장을 봤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주 약한 미소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위협이었습니다. 정혜숙의 입이 닫혔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검찰입니다. 정혜숙은 검찰청에 불려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정혜숙을 봤습니다. 자네가 점검했다면서? 왜 제대로 하지 않았나? 점검했는데 이미 전선이 위험했어요. 저는
그러면 왜 보고하지 않았나? 정혜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봤습니다. 이춘봉이 사망했다네. 화상으로. 정혜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망했다고? 그럼 자네 때문이지. 자네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사고다. 검사가 정혜숙을 봤습니다. 정혜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정혜숙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중에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의 복귀입니다. 정혜숙은 눈을 떴습니다. 창고입니다. 앞에는 20년 전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위험설비 관리일지. 정혜숙이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 회장의 서명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 청구서. 화재 후 박 회장이 받은 보험금입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정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보험금도 받고 책임도 안 지고 20년을 살았다. 정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딸이 똑같은 짓을 당하고 있다. 정혜숙이 일어섰습니다.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정혜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나가 싸운다. 아침에 햇빛이 창고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을 견딘 여자의 눈빛이 처음으로 타올랐습니다. 정혜숙이 신문사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45살, 10년 경력의 경제 전담 기자입니다. 정혜숙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밥그룹에 관한 기사를 자주 쓰던 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정혜숙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60대 여성이 조용히 들어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있으신가요? 정혜숙이 봉투를 테이블에 놨습니다. 제 이름은 정혜숙입니다. 이 사람의 비자금과 관련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정혜숙이 밥그룹의 팸플렛을 가리켰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들입니다. 이게 뭔가요? 20년 전 화재 사건의 서류입니다. 박 회장이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정혜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20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같은 짓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훈 기자가 정혜숙의 얼굴을 봤습니다. 당신이 이걸 왜 지금? 정혜숙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제 딸이 같은 함정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 순간 이재훈 기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기자의 본능이 깨어난 것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혜숙은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의 화재, 이춘봉의 죽음, 자신이 받은 누명, 그리고 현재 소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요. 이재훈 기자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48시간 후입니다. 신문사 일면입니다. 밥그룹 20년 비밀 적발, 공장 화재 은폐 비자금 연결고리, 비자금의 원점은 1982년 화재, 피해자 가족 20년 침묵계다. 그 아래는 정혜숙의 이야기입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C65라고만 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명확했습니다. 박 회장이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고 화재로 직원이 죽었으며
그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SNS가 터졌습니다. 박그룹, 사람이 죽었는데 20년을 숨겼다고? 이건 살인이다. 박 회장 체포해야 한다. 화면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의 댓글들입니다. 같은 날 오후입니다. 검찰청입니다. 검사 최준호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박그룹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비자금 수사에 이제 살인과 관련된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박 회장과 박진우 대표를 소환하라. 다음 날입니다. 박그룹 본사입니다. 오전 10시. 박진우는 회장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검찰에서. 그 순간 문이 확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8명입니다. 박진우 대표님? 박진우가 일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영장을 집행합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이야? 이건 앞으로 조사받으실 때 변호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진우는 수갑을 채워졌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금속의 느낌입니다. 26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박진우와 수사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천장 거울에 비친 박진우의 모습입니다. 수일 전만 해도 당당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입니다.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 대표, 비자금에 대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화재 사건과의 연관성은? 딸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박진우는 얼굴을 가리고 차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차입니다. 뒤에 기자들의 차들이 따라왔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박 회장은 심장질환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2주 전부터요. 병실 문을 경찰이 두드렸습니다. 박 회장님? 경찰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은 입원 중인데 의료진이 이동 가능하신지 확인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박 회장이 깨닫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병원 복도입니다. 박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경찰이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기자들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 비자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재 사건 당시 안전 점검은 했습니까? 직원 사망에 대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박 회장은 얼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마치 폭발하는 불빛처럼요. 20년 전 화재의 불꽃처럼요. 박 회장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혜숙의 집입니다. 제과점 위층입니다. 정혜숙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입니다. 박진우 박그룹 대표 검찰 출석. 20년 전 화재 사건과의 연관성 수사. 화면에 박진우가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손이 보였습니다. 정혜숙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입니다. 확인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비로소. 정혜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혜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입니다. 소연은 달려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소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정혜숙은 딸의 등을 톡톡 쳐주었습니다. 응, 우리 소연. 괜찮아.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진짜 죽을 뻔.
응,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정혜숙이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의 머리 냄새를 맡았습니다. 수개월 만입니다.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딸의 냄새를 맡은 것이요. 엄마. 그런데 그 서류들은 어디서? 정혜숙이 소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20년 전에 엄마도 같은 함정에 빠진 적이 있었어. 네. 그때는 엄마가 혼자였어. 말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20년을 침묵했어. 정혜숙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그리고 이번엔 진실이 이겼어. 소연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우와 박 회장의 얼굴이 계속 화면에 떴습니다. 그들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모녀가 안아주는 창의 밖으로 저녁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이 깨어진 순간입니다. 20년 후 정의가 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정혜숙의 얼굴에는 승리감보다는 연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딸을 다시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혜숙과 딸 소연은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비가 오고 난 후에 땅처럼 더욱 단단해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